빨리 일어나.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그녀는 설거지를 막 끝내고 잠깐 소파에 앉아 쉬고 있던 참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엄마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전화기를 쥔 손을 떨고 있었다. 아빠가 사고를 당하셨어. 상태가 심각하대. 엄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이는 듯 했지만 그 말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폭발하듯 울렸다. 심장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졌다. 사고? 아빠가? 겨울밤의 차가운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즉시 이웃에게 달려가 차를 빌렸다. 빨리 가야 해. 엄마는 거의 울먹이며 말을 더듬었다. 두 번째 차는 수리 중이었기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다. 눈은 거칠게 내리고 있었고 창밖으로 거세게 휘몰아치는 눈송이가 마치 세상이 혼란스러운 혼란에 빠진 것 같았다. 도로는 미끄러웠고 차는 천천히 갈 수밖에 없었다. 아빠가 퇴근길에 무슨 일이 생긴 거지? 그녀는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되뇌었다. 아빠는 종종 숲길을 통해 집에 오곤 했다. 교통체증을 피하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오늘 같은 날씨에 그 길을 선택했다니.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파란색과 빨간색 비상등이 사방에 깜빡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렁였다. 두 대의 차가 부서진 채 도로 위에 멈춰 있었다. 하나는 남색 혼다였고 다른 하나는 아빠의 현대차였다. 하나, 저기 봐. 엄마는 울먹이며 손을 가리켰다. 부서진 차들을 보며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혼다는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아빠의 차는 옆문이 망가졌지만 그나마 덜 찌그러진 상태였다. 아빠는 괜찮을까? 당신 아버지는 운이 좋으신 분입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내뱉은 말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더 나쁜 상황이 될 뻔했어요. 어떤 이야기 중에 나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아버지가 처음으로 삼성 TV를 집에 가져오던 날이 생생해요. 그때가 1998년이었고 저는 12살이었죠. 그 당시에는 제 친구들 중 아무도 삼성이 뭔지 몰랐어요. 우리 작은 독일 마을에서는 모두 소니나 파나소닉 TV만 샀거든요. 아버지가 거실에 깔끔한 검은색 TV를 자랑스럽게 설치할 때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할지 이미 짐작이 갔거든요. 한나, 아버지가 제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 마음을 잘 읽으셨어요. 이리 와봐. 뭔가 특별한 걸 보여줄게. 아버지는 양반다리로 앉아 사용 설명서랑 포장재 사이에 둘러싸인 채 카펫을 툭툭 치셨어요. 저는 마지못해 다가갔어요. 솔직히 TV는 멋져 보였어요. 예전 TV보다 더 컸고 그 당시에 흔했던 볼록한 화면 대신 평평한 화면이 있었거든요. 검은색 표면이 거실 조명 아래 반짝였어요. 이 TV가 어디서 온지 아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제가 고개를 저으니까 아버지는 신이 난 눈빛으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건 한국에서 온 거야. 저 멀리 있는 아름다운 나라지. 근데 아빠, 제가 항의했어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일본 TV를 안 사셨어요? 미유네도 새로 소니 TV 샀는데 미유 아빠가 한국 제품은 그냥 싸구려 복사품이라고 했어요. 아버지 표정이 진지해지셨어요. 아버지는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키운 넓은 어깨를 가진 키 큰 분이셨지만 저와 이야기할 때는 항상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미유 아빠가 틀렸어. 한나, 한국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혁신하고 있어.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더 나은 걸 만들어내는 거야. 아버지가 TV를 켜셨고 화면에 제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선명한 색깔들이 나타났어요. 이 화질 좀 봐. 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한국 TV 중에서 좋은 게 아니라 모든 TV 중에서도 좋은 거야. 그런데 TV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 집에 더 많은 한국 제품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련된 LG 냉장고가 오래된 지멘스 냉장고를 대체했고 세탁기도 어느새 삼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놀라운 건 아버지가 아끼시던 BMW를 팔고 현대차를 산 거였어요. 이웃들이 실제로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볼 정도였어요. 하일리, 당신 제정신이야? 어느 토요일 아침에 이웃 슈미트 아저씨가 아버지한테 묻는 걸 들었어요. 독일 차를 저걸로 바꿨다고? 아버지는 그저 웃으시며 새로 산 파란색 현대차 보닛을 툭툭 치셨어요. 이 차가 BMW에 있는 건 다 있어요. 슈미트. 그리고 몇 가지는 더 있고 가격은 더 싸고 이건 제정신이 나간 게 아니라 제대로 쓴 거죠. 학교에서도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미유는 일본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를 둔 친구였는데 우리 집에 있는 한국 물건들에 개인적으로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한국 제품은 그냥 싸구려 모조품이래.
점심시간마다 다른 애들이 다 들을 수 있게 크게 말하곤 했어요. 일본 기술을 베껴서 더 안 좋게 만든대. 그 말이 정말 아프게 다가왔어요. 특히나 제 가장 친한 친구한테서 들었을 때는 더 그랬죠. 하지만 제가 학교에서 기운 빠져서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는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한국이나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온 한국 제품의 특별함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어요. 이거 봐. 아버지가 새 냉장고나 세탁기의 똑똑한 기능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모방이 아니야. 한나, 이건 혁신이야. 한국 사람들은 누구의 길을 따르는 게 아니야. 자기들만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곧 모든 사람들이 내가 보는 걸 보게 될 거야. 그때는 몰랐지만 아버지가 한국 제품에 대해 가지고 계셨던 확신은 그냥 고집이 아니었어요. 그건 안목이었어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는 걸 보셨던 거죠. 한 나라가 추격자에서 선두주자로 거듭나려는 결심을 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저도 그걸 볼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 마을에서 유일하게 한국 제품들로 가득 찬 집에 살고 한국 제품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와 함께 지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그 신념을 이해하며 살아가는 게 먼저였어요. 매일 아침 냉장고를 열 때마다 큼지막한 은색의 삼성 로고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건 우리 가족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매일 상기시키는 듯했죠. 제 친구들 집에는 모두들 신뢰하는 독일 브랜드인 지멘스나 보쉬 가전제품이 있었는데 우리 집은 한국 제품들로 가득해서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오면 종종 코를 찡그렸어요. 미유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공부하러 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거실에 들어서더니 LG TV에서 삼성 오디오 시스템으로 그리고 창밖에 보이는 반짝이는 현대차까지 그녀의 눈길이 한국 브랜드마다 멈추는 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깔끔한 눈썹이 점점 더 올라가는 것도 보였고요. 너희 아빠 한국 제품 진짜 좋아하시나 봐. 미유는 억지로 공손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에 깔린 판단의 눈초리를 숨기진 못했어요. 일본인 혼혈인 미유는 일본 브랜드에 대해 특히 자부심이 강했거든요. 그녀네 집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소니 TV가 있었고 엄마는 매끈한 혼다를 몰고 다니셨죠. 그에 비해 우리 현대차는 평범해 보였어요. 품질 괜찮아. 저도 모르게 아빠가 늘 하시던 말을 따라했어요. 하지만 아빠만큼 확신에 차진 못했죠. 그리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미유는 그 말에 별로 감명을 받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죠. 돈 낸 만큼 받는 거야.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한국 회사들은 일본 디자인을 그냥 베껴서 값싼 버전으로 만든대. 혁신은 안 하고 따라만 한다고. 그 말이 마음에 쿡 찔렸어요. 왜냐면 우리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많았거든요. 학교에서 애들이 새로 산 폰이나 태블릿에 대해 얘기할 때면 늘 아이폰이나 일본 브랜드 자랑을 하곤 했어요. 누가 한국 브랜드 얘기를 꺼내면 어김없이 킥킥거리거나 짝퉁이라던가 값싼 복제품 같은 소리가 따라 나왔죠. 그런 말들이 제일 힘들었던 건 그게 아빠에 대한 제 신뢰를 흔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빠가 새로 한국 가전제품이나 기기를 집에 들여올 때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아빠의 확고한 믿음이 멋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냥 남들이 믿는 브랜드를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왜 꼭 이렇게 남들과 달라야 하나 싶었죠. 어느 날 저녁 아빠가 새로 산 삼성 세탁기를 설치하는 걸 도와주다가 용기를 내서 직접 물어봤어요. 아빠, 왜 맨날 한국 제품만 사? 다들 독일 거나 일본 거가 더 좋다고 생각해. 아빠는 작업을 멈추고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설치 작업 때문에 먼지로 더러워진 손을 가지고 있었지만 눈빛은 아주 맑고 진지했어요. 내가 바이올린 처음 배울 때 기억나니?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어디로 이 얘기가 흘러갈지 몰라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 연주할 때 완벽하지 않았지. 아빠가 천천히 손을 닦으시면서 이어가셨어요. 하지만 난 내 가능성을 봤어.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지도 알았고 그게 바로 내가 한국 제품에서 보는 거야. 아직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이 발전하려고 하는 열정은 대단해. 때로는 모두가 최고라고 믿는 것만 따르는 것보다 잠재력을 믿는 게 더 중요한 법이야. 아빠 말이 이해가 되긴 했지만 제 일상은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학교에서 미유가 자기네 새 일본산 전기밥솥 사진을 자랑하며 최신 기능을 자부심 가득하게 설명하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그녀의 핸드폰을 둘러싸고 감탄사를 연발했죠. 그 순간 우리 집에 있는 한국산 전기밥솥은 그저 묵묵히 잘 작동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주목도 받지 못하는 게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끊임없는 의심 속에서 사는 건 마치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누구든 우리 집에 오면
한국 가전제품들에 대한 변명거리를 미리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전자기기나 자동차 얘기가 나오면 재빨리 화제를 돌리는데도 능숙해졌고요. 가끔은 친구들을 아예 집에 초대하지 않고 피할 때도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 집의 다른 선택을 보고 미소를 억지로 참는 걸 보는 게 지겨웠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동안에도 아빠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회의론자들을 보며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두고 보면 알 거야. 아빠의 확신은 정말 대단했어요. 때로는 그 자신감을 좀 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한국 제품들 때문에 그 집은 전부 한국 거 쓰는 집이라고 불리면서 매일을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빠가 결국 옳다는 게 증명되길 바랐어요. 그래야만 모든 의심하는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전화가 온 건 저녁 8시 47분이었어요. 딱 그 시간을 기억하는 이유는 설거지를 막 끝내고 우리 부엌 시계를 보고 있었거든요. 그 시계는 아빠가 몇 년 전에 사신 간단한 삼성 디지털 시계였어요. 엄마는 전화를 들고 계셨는데 손이 떨리고 있었고 사고랑 병원이라는 단어가 들리는 순간 제 배가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빠가 사고를 당하셨대. 엄마가 목소리를 떨면서 말씀하셨어요. 상태가 안 좋다고 해. 겨울밤은 무척이나 추웠고 우리는 이웃집에 차를 빌리러 서둘러 갔어요. 우리 두 번째 차는 수리 중이었거든요. 어둠 속에 굵은 눈송이가 소용돌이 쳤고 저는 아빠가 이런 날씨 속에서 퇴근길에 운전하셨을 생각만 계속했어요. 아빠는 항상 차가 막히는 걸 피하려고 마을 바깥 숲을 통과하는 뒷길로 돌아가셨죠.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거기를 먼저 가야 한다고 고집하셨어요. 제가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눈 위로 비추는 응급차의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이 이상한 빛의 쇼처럼 퍼지고 있었어요. 두 대의 차가 도로 위에 찌그러진 채 서 있었는데 하나는 아빠의 은색 현대차였고 다른 하나는 상대 운전자의 남색 혼다였어요. 혼다는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금속과 플라스틱 조각들이 마치 망가진 장난감처럼 도로에 흩어져 있었어요. 제 심장은 쿵쾅대고 있었고 아빠의 차를 눈으로 찾으려고 혼란스러운 현장을 두리번거렸어요. 마침내 아빠 차를 찾았을 때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아빠 차도 확실히 손상됐지만 운전석 쪽 문이 찌그러졌고 앞 범퍼도 휘었지만 혼다처럼 찌그러지진 않았어요. 아빠가 앉아있던 승객 공간은 거의 손상이 없었어요. 한 응급구조대원이 말하길 상대 운전자가 빙판길에서 차를 미끄러뜨린 후 아빠 차를 고속으로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말 그대로 엄청난 사고가 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운이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경찰관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만약에 이 차가 더 오래된 모델이거나 안전 기능이 덜 발달된 차였다면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빠가 주황색 쇼크용 담요를 두르고 구급차 뒤에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마에 작은 상처 하나랑 안전벨트 때문에 멍이 든 거 말고는 완전히 멀쩡했어요. 우리를 보시고 아빠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에어백이 정확하게 제 역할을 했어. 아빠는 마치 사고 피해자가 아니라 실험이 잘 끝난 엔지니어처럼 말씀하셨어요. 크럼플 존이 충격 대부분을 흡수했어. 심지어 사이드 커튼 에어백도 터졌더라고. 저는 그동안 사람들이 아빠가 한국 차를 고른 걸 비웃었던 게 떠올랐어요. 미유가 했던 말이 귀에 맴돌았어요. 한국 차를 사느니 일본 차나 독일 차를 사지. 누가 목숨을 걸어. 그런데 이제 나란히 있는 두 대의 부서진 차를 보니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지한 소리였는지 깨달았어요. 다음 날 사고 소식은 우리 작은 마을에 순식간에 퍼졌어요. 한국차에 대해 전혀 관심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전 등급이랑 충돌 테스트 결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동네 정비사인 헤어 베버는 한국차에 대해 늘 회의적이었는데 집으로 아빠를 보러 왔어요. 오늘 아침에 차가 견인소에 있는 걸 봤소. 그는 회색 수염을 긁으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해. 그 차가 얼마나 잘 버텼는지 인상 깊었어. 안전 셀 디자인이 내가 작업해본 많은 고급차보다도 뛰어나더라고. 더 놀라웠던 건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보험 담당자는 최근 몇 년간 한국차들이 심각한 사고에서 예외적으로 잘 버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버님의 차가 두 운전자의 목숨을 구한 셈입니다. 라고 담당자가 말했어요. 며칠간 아빠가 회복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아빠가 한국차를 믿어온 게 정말로 아빠의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고는 그저 무서운 사건에 그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결정이 옳았다는 증거가 되었어요. 아빠의 결정을 비웃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편견을 다시 생각해봐야 했어요. 저에게는 남의 고정관념이나 의견에 따라 무언가를 판단하지 말라는 강렬한 교훈이었어요. 가끔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내 판단을 믿고 남들이 결점만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봐야 해. 부엌 벽에 걸린 삼성 시계를 보면서 아빠가 결국 옳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사고가 있던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계셨어요. 이마에 붙인 작은 밴드만이 그분이 전날 밤에 사고를 당하셨다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계속해서 얼마나 상황이 다를 수도 있었을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아빠, 동네 사람들이 다 사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오렌지 주스를 따라 마시면서 말했어요. 옆집 외버 아주머니도 오늘 아침에 전화하셔서 아빠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앉으라고 손짓하셨어요. 경찰관이 나한테 재밌는 얘기를 해주더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자기 경력 20년 동안 저런 사고에서 사람을 그렇게 잘 보호한 차는 본 적이 없대. 소문은 금방 동네에 퍼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3명의 이웃들이 천천히 차를 몰고 우리 집을 지나가는 걸 봤어요. 아버지의 부서진 현대차를 보려는 거였죠. 차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졌지만 아버지가 앉아 계셨던 승객석은 완전히 멀쩡했어요. 그 옆에는 보험 문제 때문에 견인된 망가진 혼다가 있었고요. 두 차의 차이는 정말 눈에 띄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보통 저는 우리 집의 한국차 얘기를 피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엔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네 아빠 정말 큰 부상 없이 걸어 나가신 거 맞아? 우리 엄마가 무슨 모델의 현대차였는지 궁금해하시던데 심지어는 한국 가전제품을 늘 놀리던 옆집 아들까지 와서 자기 아빠 보여주려고 차 사진 좀 찍어도 되냐고 묻더라고요. 하지만 제일 충격적인 건 점심시간에 미유가 다가왔을 때였어요. 그녀는 쟁반을 들고 어색하게 제 자리 앞에 서 있었어요. 여기 앉아도 돼. 그녀가 평소보다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죠. 어제 사고 현장을 봤어. 그녀가 포크로 음식을 휘저으며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사고 직후에 그쪽을 지나갔거든. 아빠가 내 아버지 차가 그렇게 잘 버틴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시더라. 그러더니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어요. 내가 한국 차에 대해 잘못 생각했나 봐. 그 단순한 인정이 마치 돌파구처럼 느껴졌어요. 수년간 미유는 한국과 관련된 모든 걸 비판하며 일본 제품과 비교하곤 했었거든요. 그런 그녀가 틀렸다고 인정한 건 뭔가가 정말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아버지와 저는 한국에 관한 새 다큐멘터리를 TV에서 봤어요. 그 프로그램은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고속열차, 그리고 전기차들로 가득한 현대 도시들을 보여주더라고요. 해설자는 한국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몇십 년 만에 경제 강국으로 변모했는지를 설명했어요. 아시나요? 해설자가 말했어요. 이제 한국의 1인당 GDP가 일본보다 높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슬쩍 봤는데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한국 기업들이 전기차 기술, 스마트폰, 반도체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한국이 한때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스스로를 놀랍도록 재건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단순히 다른 나라의 제품을 따라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더 개선하고 발전시켰다는 거였죠. 다큐멘터리는 현대적인 연구실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한국 연구자들, 혁신적인 제품을 디자인하는 한국 디자이너들, 그리고 첨단 공장을 짓는 한국 노동자들을 보여줬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사람들이 우리 집 한국산 냉장고, TV, 그리고 자동차를 비웃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몇 년 전부터 봐왔던 것, 그러니까 그 제품들 뒤에 있는 품질, 혁신, 그리고 노력에 대해 깨닫고 있었던 거죠. 다음 주에 저는 우리 동네 정비사 슈미트 씨가 우리 집 차도에서 아버지와 대화하는 걸 엿들었어요. 인정해야겠어. 칼. 그가 부서진 현대차를 살피며 말했어요. 이 차의 설계가 정말 대단해. 충돌 구조를 이렇게 설계한 게 아마도 내 목숨을 구했을 거야. 독일 차와 일본 차를 항상 더 높이 평가하던 슈미트 씨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정말 대단한 칭찬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새 차를 찾는 걸 도와드리면서 보니까 아버지는 한국 브랜드만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저도 그 선택이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단순히 차를 사는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남들이 알아채기 전에 무언가를 믿는다는 것, 남들이 한계를 본 곳에서 가능성을 본다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아빠, 제가 말했어요. 아빠가 한국 제품에 대해 내내 옳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톡톡 두드리셨어요. 때로는 그가 말씀하셨어요. 남들이 의심할 때도 내 판단을 믿어야 하는 거란다. 한국이 전 세계에 보여줬잖니. 열심히 일하고 결심만 하면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방학을 맞아 그동안 모아놓은 용돈으로 무엇을 할까 고민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와 상의한 끝에 아버지와도 인연이 있고 그동안 어떤 나라인지 궁금했던 나라인 한국을 방문해 보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도 몹시 기뻐하셨고 저도 동의한 결과였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눈을 통해 오랫동안 듣기만 했던 한국을 이제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공항만 봐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미래로 한 발 내딛는 기분이랄까요? 매끄러운 디자인에 여행자들이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로봇들까지 정말 놀라웠어요. 깨끗한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저는 그동안 미우가 얼마나 틀렸는지 웃음이 나왔어요. 그녀가 말하던 그런 낙후된 나라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디지털 화면이 곳곳에 있어서 비행 정보가 아주 선명하게 보였고 공항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 속도는 독일 집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서울로 가는 길도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공항철도를 탔는데 열차가 얼마나 깨끗하고 조용한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좌석도 아주 편안했고 각 좌석마다 USB 충전 포트가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시골 풍경이 점점 변하면서 높은 현대식 건물들이 하늘로 솟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특히 눈에 띈 건 서울의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정말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곳이었어요. 각 정류장마다 디지털 화면이 있어서 다음 버스가 몇 분 뒤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더라고요. 한여름 더위 속에서도 정류장 중 몇몇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버스를 기다리다가 무심코 미소가 지어진 순간이 있었는데 바로 벤치에 무선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이런 실용적인 발명을 보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버스 자체도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어요.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고 내부는 아주 깨끗했어요. 결제 방식도 간단했어요. 교통카드를 한 번만 찍으면 끝이었거든요. 버스는 전용 차선을 부드럽게 지나갔고 앞쪽 화면에는 다음 정류장이 한글과 영어로 번갈아가며 표시되었어요. 서울에서의 첫 저녁은 한국식 바비큐를 먹어보기로 했어요. 레스토랑에서의 경험은 예상과 전혀 달랐어요. 각 테이블에 내장된 그릴도 인상적이었지만 제일 놀라웠던 건 세심하게 배려된 작은 디테일들이었어요. 고기를 자를 때 사용하는 특수 가위는 정말 편리했고 우리가 독일에서 쓰는 칼보다 훨씬 좋았어요. 테이블마다 설치된 강력한 환풍기가 연기를 즉시 빨아들여서 공기가 맑았고 바비큐를 먹고 나왔는데도 옷에 냄새가 배지 않더라고요. 밤에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인도가 밝게 조명을 받고 있었고 일정한 간격으로 비상 호출 버튼도 설치되어 있었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신호를 기다렸고 차가 오지 않아도 아무도 무단횡단하지 않더라고요. 스무 4시간 운영되는 카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도 보였고 작은 공원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공공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들이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정말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쓰레기를 꼼꼼하게 분리수거하는 걸 봤는데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도 길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끔씩 작은 청소 로봇이 지나가면서 인도를 청소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편의점은 24시간 운영되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서비스들을 제공했어요. 거기서 공과금을 내거나 소포를 보내고 심지어 문서까지 출력할 수 있었어요. 제가 뜨거운 차를 사려고 했을 때 점원이 마시기 좋은 온도로 식혀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차를 식히는 기계가 따로 있었어요. 매일 새로운 발견들이 있었고 그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는 남들보다 먼저 한국의 혁신 가능성을 보셨던 거예요.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었죠. 자동차나 전자제품 같은 큰 것들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삶을 더 편리하고 쉽게 만드는 작은 요소들에서도요. 저는 사진을 잔뜩 찍어서 아버지에게 보내기로 했어요. 디지털 박물관에서는 예술 작품이 인터랙티브 화면을 통해 생생하게 살아 움직였고 밤에 불이 들어오는 스마트 횡단보도 그리고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까지요. 하나하나가 아버지의 신념이 옳았다는 증거였어요. 그날 밤 호텔 침대에 누워서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들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장서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된 혁신을 통해서요. 서울의 바쁜 거리를 걷고 있으면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통해 이 도시를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도시 전체가 에너지가 넘쳤지만 혼란스럽지 않고 마치 잘 짜인 춤처럼 모두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하철 요금을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걸 보면서 독일에선 여전히 현금과 종이 티켓을 만지작거리는 우리 모습이 떠올랐어요.
매일 아침 현지 카페에 앉아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간단한 것들에 놀라곤 했어요. 커피숍 테이블에는 무선 충전기가 내장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에는 작은 태블릿이 있어서 주문할 때 서버를 기다리거나 누군가의 시선을 끌 필요가 없었어요. 음료가 준비되면 휴대폰에 알림이 울리죠. 이 효율적인 시스템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고 아버지가 이걸 보신다면 정말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미유가 한국 제품들을 두고 값싼 복제품이라며 비웃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여기 저는 혁신 속에 둘러싸여 있었고 그게 복제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고 있었죠. 지하철역에는 여름 폭염에 대비한 냉방 구역이 있었고 버스는 정확히 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디지털 표지판엔 다음 버스가 몇 분 뒤에 오는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죠. 심지어 횡단보도에는 센서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천천히 건널 수 있도록 신호를 더 길게 주더라고요. 제 뒤로는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마치 SF 영화에 나오는 건물들처럼 세련된 모습이었죠. 아버지 말이 맞았어요. 아빠, 눈물이 차오르면서 말했어요.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20해 전에 이미 보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시며 그 말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슨 마법은 아니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냥 나는 주의를 기울였던 것뿐이야. 다른 사람들이 복제라고 봤을 때 나는 그 안에서 결단력을 봤어. 값싸다고 했던 제품들 속에서도 나는 그 나라가 미래에 투자하는 걸 봤지.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에는 삼성혁신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전시장을 걸으며 한국이 가난하고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에서 어떻게 기술 강국으로 변모했는지 직접 보게 됐어요.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의 가난한 거리 모습을 담은 흑백 사진들 옆에는 최신 접이식, 스마트폰과 첨단 반도체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한 세대 만에 이렇게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건 단순히 더 좋은 휴대폰이나 더 빠른 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죠.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열등하다는 말을 듣고 언어와 문화가 억압되었던 시절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고통을 증오로 돌리지 않았어요. 폭력이나 전쟁으로 복수하려 하지 않았죠. 대신 그들은 건설하고 창조하고 혁신하면서 성공을 이루어냈어요. 한 전시에서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얼마나 성장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프 선이 계속 올라가다 결국 일본을 넘어서더라고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믿으며 쉬지 않고 일했던 흔적이었죠. 그 자리에 서서 미유와 같은 사람들, 한국을 깔보던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은 한국의 열등함을 너무 확신했었죠. 하지만 때로는 과소평가받는 것이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마지막 날, 저는 전통시장을 방문했어요. 현대적인 건물과 기술 속에서도 이 시장은 여전히 번창하고 있었어요. 손수 만든 김치부터 전통 공예품까지 팔고 있었죠. 한 할머니가 자신의 손으로 만든 떡을 맛보라며 건네주셨어요. 그 떡을 먹으면서 한국은 단순히 기술에서 일본을 앞지른 게 아니라 발전하면서도 그들의 영혼을 잃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전통과 현대가 나란히 공존하면서 서로를 침해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짐을 싸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의 눈물이었죠. 아버지는 단지 한국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만 맞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알아차리셨던 거예요. 남들이 의심할 때 자신을 믿는 힘을 보셨던 거죠. 진정한 성공이란 남들에게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라는 걸 이해하셨던 거예요. 한국을 떠나면서 저는 단순한 기념품 이상을 가지고 돌아갔어요. 판단, 끈기, 그리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조용한 존엄에 대한 교훈을 배웠죠. 한국은 저에게 최고의 복수란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나아지는 것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들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며 모든 걸 압도해버린 거죠. 비행기가 이륙할 때 반짝이는 도시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그 옛날 한국 가전제품과 자동차 때문에 창피했던 제 자신을 떠올리며 말이죠.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는 틀린 게 아니야.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내일을 조금 더 잘 보고 있을 뿐이야. 아버지와 함께한 추억을 되새기며 한국을 방문한 한나는 과거의 선입견을 모두 떨쳐내고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직접 체험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녀에게 단순한 도시의 불빛이 아니라 과거에 맞서 끝없이 도전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 나라가 일본의 압박과 무시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단순한 경제적 성장만이 아니라 그들만의 독창적인 비전과 결단력 덕분이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죠. 한국을 떠나는 날, 한나는 아버지의 말이 왜 진실이었는지를 마음속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가 말했던 그 결단력과 미래를 보는 눈은 단순히 제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죠. 그것은 자기 자신을 믿고 남들이 보지 못한 가능성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말이었어요. 아버지의 사고 이후 아버지를 비웃던 사람들조차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하게 되었듯 한나는 이제 자신의 시야가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한나는 비행기에서 고개를 들어 서울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결심합니다.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서도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남들이 의심할 때조차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야겠다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하죠. 아빠,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이젠 저도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그렇단다. 한나, 내가 그걸 이해하게 된 날이 오길 기다렸어.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가족 이야기나 한국 제품의 우수성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 나라의 이야기이자 그 속에서 한 개인이 자신을 발견하는 성장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을 경험한 한나는 이제 더 이상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여정의 끝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